네, 6장 두 번째 내용, 가족관계 점검을 통한 자기 이해 살펴볼게요. 여기서는 먼저 이제 형제 관계 점검을 통해서 이제 나를 이해해보는 그런 이제 내용을 다루게 되는데, 먼저 형제 관계에 관한 일반적인 개념부터 알아보죠. 형제 관계는 부모 관계 다음으로 중요한 그런 인간관계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그 관계 중에서 가장 오래 지속이 되는 대표적인 관계. 사실 부모님하고는 연령이 한 2, 30년 정도 차이가 나니까 부모님이 먼저 돌아가시잖아요. 근데 이제 형제 같은 경우는 이제 나하고 연령 차이가 부모만큼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태어나서 어찌 보면 죽을 때까지 같은 가족 구성원이 되면서 긴밀한 관계로서 한평생 살아가게 되는 가장 밀접한 인간관계의 대상이라는 거. 그리고 이 형제 관계가 지닌 독특한 특성을 살펴보면은 첫 번째는 형제 관계도 혈연적인 그런 이제 관계죠. 동료라고 표현한 거는 그 연령 차이가 크지 않아서 이런 표현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다분히 수평적이면서 수직적인 관계일 수도 있죠. 부모가 자녀하고의 관계는 상하 위계가 있는 수직적인 그런 구도였다면 형제 같은 경우는 연령대가 비슷하면 오히려 더 수평적인 관계인 거고, 또 형제 관계들 속에서도 뭐 10살 차이 나는 경우 있잖아요. 10살 이상으로 그 오빠나 언니, 누나하고 이런 나이 차이가 나는 그런 경우는 또 수평적인 구도를 이룰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형제 관계는 동고동락하는 운명 공동체라는 거. 이 운명 공동체라고 하는 거는 가족 관계가 지닌 또 이제 특성이기 때문에 형제 관계는 가족 관계의 일부이니까 함께 생활하고 함께 외로움과 고통과 즐거움을 함께하는 그런 운명을 함께하는 공동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형제 관계는 가장 오랜 기간 동안 그 유지가 되는 인간관계. 특히 이제 나이가 비슷한 이런 형제 같은 경우는 평생 동안 지속되는 그런 특성을 지닐 수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 특성은 형제 관계는 경쟁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뭐 애정이라든가 관심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나누어서 이제 해야 되는 그런 관계다 보니까 경쟁적인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형제 관계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또 영향을 미치는 게 현재 맺는 인간관계에 대한 이해도 이 형제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라는 거. 특히 이제 또래 관계, 친구 관계를 예측해 볼 수 있는 거는 이 형제 관계에서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다음은 이제 형제 관계가 지니고 있는 그 성격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이제 그런 여러 요인들. 그래서 나를 이해하는데 이제 중요한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설명해 볼 수 있는 거는 바로 출생 순위입니다. 지금 첫째, 둘째, 막내, 외동부터 이제 대략적인 출생 순위에 의해서 차지하게 되는 위치와 특성들을 이제 설명해 놓은 표인데, 일단 형제 관계는 질투와 경쟁적인 관계로 인식될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격 형성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먼저 첫째 같은 경우는 이제 동생을 보게 됐을 때, 둘째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이제 부모의 모든 관심, 사랑을 독차지하다가 동생이 태어나면은 바로 이제 폐위당한 그런 왕의 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심리적인 상태. 그 영화 보스베이비에서도 되게 잘 묘사가 되어 있었죠. 그리고 이제 대체로 동생들이랑 비교를 해보면 심신 능력이 좀 우수해요. 그래서 동생들한테 약간 좋은 모델링 역할도 하고. 하지만 이제 심리적, 행동적으로 지나치게 적극적일 수가 있어서 동생들에게 다소 뭐 우월감이라든가 뭐 지배성, 어떤 횡포, 질투심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소극적인 첫째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어떤 무기력, 좀 내향성, 이런 좀 너무 세심하고 신중한 이런 경향을 갖게 되고요. 또 첫째들의 특성들이 굉장히 보수적이면서 기존의 권위나 전통을 되게 중요시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직업도 그 첫째들은 부모의 직업을 따르려는 경향도 좀 보이면서 동조 잘하고 전반적으로 수능적인 그런 특성들이 많죠.
그리고 다른 출생 순위에 비해서 모범생 기질이 좀 있고요. 책임심도 강하고 또 효심도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과 남다르다라고 하는 약간 특별의식을 보이기도 해요. 그게 이제 보통 첫째들한테 나타나는 특징들이라고 보시면 되죠. 모든 첫째가 다 이렇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보편적으로 첫째들이 이러한 특성들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둘째 같은 경우는 이제 형제 사이에 끼어서 약간 이제 그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좀 많죠. 그리고 그런 불만은 부모님이 형제 중에 자신에게만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라는 것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한테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이제 오히려 자기가 알아서 막 하다 보니까 독립심이라든가 자립심이 좀 잘 발달을 하죠. 그리고 첫째를 의식하면서 약간 닮아가기도 하는데 내가 첫째보다 더 뛰어나려고 하는 그런 노력 때문에 경쟁심이라든가 질투심도 좀 강한 편이고요. 굉장히 도전적이면서 창의적이고 기존 체계에 좀 반항하는 그런 면들도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반면에 또 상황에 적절하게 타협도 하고 적응력도 높아요. 실제로 성공할 확률이 가장 높은 출생 순위는 이렇게 이제 둘째, 약간 중간 서열에 끼인 요런 이제 출생 순위들이 제일 성공 확률이 높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이제 막내는 자신보다 나이가 많고 여러 가지 이제 측면에서 좀 우월한 손위 형제가 있어서 이기고자 하는 자극을 계속적으로 이제 받아서 일단 늘 경쟁하고자 하고 야망도 좀 강한 그런 이제 특성이 있어요. 근데 이 막내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권위라든가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이게 좀 창의적이면서 예술적인 그런 특성들을 많이 지니고 있죠. 그리고 부모의 사랑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죠. 막내다 보니까 더 많은 귀여움, 보호를 많이 받아서 그러한 이제 그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막내들 자체도 정이 좀 많은 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부모가 이제 과잉 보호를 많이 할 가능성이 높아서 이제 막내들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자기중심적이고 좀 의존적이고 또 첫째나 둘째하고 비교해 봤을 때 책임감도 좀 부족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즘 이제 많은 외동이들 같은 경우는 항상 관심의 초점이 자기여야 된다라는 약간 비현실적인 기대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과장되고 특권의식이 있고 자기애적인 성향이 좀 강하죠. 그리고 좀 소심하고 의존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요거는 막내하고 좀 비슷한 특성이죠. 그리고 가정에서보다는 학교에 처음 들어가거나 관심을 다른 사람들하고 나누어야 될 상황에 처하게 되면은 좀 힘들어해요. 왜냐면 이제 가정 내에서는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가 모든 관심을 독차지했는데 이제 학교나 다른 이제 곳에 소속이 되면서 사회적 관심을 덜 받게 이제 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적응하는 데 힘들어하죠. 그리고 이제 외동이 아니라도 딸 많은 가정의 외아들이거나 아니면 아들 많은 가정의 외동딸일 경우에도 자신의 성을 과장되게 강조하는 특성이 있고요. 반대로 이성으로 지나치게 동화되는 특성을 갖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성별도 영향을 미치죠. 이제 성이 같은 형제들은 그 경쟁 상대이면서도 남다른 친밀감을 또 형성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성별이 다른 이런 형제는 상대 성별에 대한 이해라든가 수용 능력이 이제 좀 더 이제 좀 좋게 발달할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연령 같은 경우는 이제 쌍둥이 연년생의 경우는 성장 상태가 비슷해서 굉장히 경쟁적이고 서로 간의 질투심이 좀 많은 편이고요. 반면에 10년 이상 이런 이제 나이 차이가 많은 경우는 사실 제 친구도 저 고등학교 때 저희 반에 오빠하고 열 몇 살 차이 나는 그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좀 많이 연로하셨거든요. 그래서 걔의 불만이 자기 엄마가 다른 엄마들에 비해서 좀 많이 늙으셨다는 거를 되게 좀 약간 컴플렉스로 갖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오빠가 아니라 약간 아빠 같은 느낌이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10년 이상 차이가 나는 형제를 뒀다면 사실은 형제, 대등한 수평 관계라기보다는 보호자, 피보호자의 그런 관계로 유지되기가 좀 쉽겠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형제 관계에 의해서 제기될 수 있는 갈등 요인이 무엇인지를 알아볼게요. 첫 번째, 형제 간에 이제 경쟁심이 제기가 될 수 있다고 했죠. 그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해야 되고 내가 이제 조금 더 두각을 나타내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런 이제 그 생각 때문에 그 서로 경쟁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그 생활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의 차별적인 애정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도 뭐 서열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고 아들인지 딸인지에 따라서도 뭐 다르게 대하는 부모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런 차별적인 애정을 받을 수 있어서 갈등이 제기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첫째보다는 기능적으로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 동생한테 관심과 사랑을 많이 이제 쏟게 되면서 뭐 더 차별을 둘 수도 있죠. 그리고 세 번째의 특성은 성격과 능력에 대해서 이제 차이가 있다는 거. 뭐 같은 부모님한테 태어났다 하더라도 개개인이 지닌 뭐 성격이라든가 능력에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러한 뭐 출생 순위, 성별, 연령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원인이고 또 그러한 것들이 능력에 대한 차이를 빚을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오히려 이제 형제 관계의 갈등의 요인이 이제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역할 기대의 차이. 이건 이제 부모가 그 부모 같은 경우는 자녀가 태어난 순서에 따라서 사실 다른 기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하는 이런 이제 자녀들은 가족 안에서 이제 역할을 부여받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충돌이 될 때, 뭔가 욕구에 대한 불만이 제기될 때 형제 관계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경제적 이해관계 때문에 제기되는 문제입니다. 뭐 여러분들 잘 아는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도 사실은 가정 환경이 그렇게 막 형편이 막 풍족한 상황은 아니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스케이트나 뭐 수영 이런 개인 종목 같은 경우 다 개인이 비용을 다 부담을 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비용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커요. 그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도 위로 언니가 있는데 이 김연아 선수에 대한 이제 그 뒷바라지 비용이 워낙에 이제 많이 들다 보니까 언니가 뭐 제가 그 봤던 자료에서는 아마 미술을 하고 싶어 했는데 그 예체능 비용이 많이 들죠. 미술도 이제 투자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래서 언니가 이 김연아 선수 때문에 자기 꿈을 포기했다라는 얘기를 제가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발생될 수 있죠. 뭐 용돈, 소소하게는 용돈, 학비를 받을 때 형제간에 이제 뭐 차이가 발생될 수도 있어요. 뭐 저도 오빠랑 대학교 다닐 때 용돈이 거의 저희 오빠랑 3, 4배 정도 차이가 났어요. 왜냐면 저희 오빠는 대학 들어가니까 아들이라고 막 차도 사주고 당시에 저희는 삐삐 세대였는데 저희 오빠는 핸드폰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유지 비용 이런 것들이 많아서 저보다 거의 용돈이 한 3, 4배가 많았었어요. 뭐 사실 그런 불만이 저도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만약에 근데 저는 또 되게 아이러니하게 오빠랑은 되게 관계가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엄마에 대한 불만이 좀 컸는데 엄마가 좀 차별이 심해서 엄마한테는 조금 이제 그런 약간 불만이 있었는데 또 오빠랑은 또 되게 사이가 좋아서 오빠랑은 충돌을 안 했는데 만약에 또 그런 비용 그런 것 때문에 왜 오빠만 이렇게 용돈을 많이 주나 오빠는 왜 많이 받나 이렇게 되면 또 그 관계에 대해도 불만을 제기할 수 있어서 갈등이 유발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형제 관계를 통한 자기 이해, 일단 이제 출생 순위, 성, 연령에 따라서 형제 관계에서 경험하게 되는 인간 관계가 달랐죠. 그리고 그를 바탕으로 해서 그 이후의 인간 관계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 관계에서 자신의 모습이 형제 관계를 통해 형성된 모습이라고 이제 볼 수 있어서 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 속에서 형제 관계 속에서 어떻게 갈등을 처리하고 대처하는지 그런 방식들이 결국에는 다른 인간 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것이에요. 다음은 이제 가족관계 점검을 통한 자기 이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제 가족 관계는 각 가정에서는 암묵적으로 이런 가족 구성원들의 의사 결정권이라든가 자율적인 행동 범위, 이런 이제 규칙, 규범들이 존재하죠. 가족도 작은 사회다 보니까 질서를 유지하려면 이제 가족 내에서 수행해야 된 그런 이제 규칙과 규범이 있다는 거. 근데 이제 불균형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규범이라든가 의사결정 과정이 도입될 필요가 있어요. 암묵적으로 정해진 규칙과 규범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가족 관계에서 막 불만으로 자꾸 야기가 되고 욕구에 대한 어떤 이제 그 불만이 제기가 된다면 그런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가족 회의를 뭐 통해서 새로운 규범이라든가 서로 간의 합의를 통해서 도출된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가족관계가 지닌 독특한 특성을 이제 보시면 첫 번째, 가족관계는 혈연을 매개로 부여가 된, 이렇게 운명적으로 부여된 인간관계라는 거. 물론 이제 그 가족관계 중에서도 그 부모자녀 관계에서 입양을 통해 형성된 부모자녀 관계는 비혈연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첫 번째 특성에서는 예외가 이제 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이제 그 운명을 함께하는 운명 공동체라는 거. 그 가족 구성원 중에 누구라도 아파 보세요. 그게 그냥 그 사람이 아픈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여파가 다 전달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족은 운명을 함께하는 운명 공동체라는 거. 그리고 가족 관계는 지속적이죠. 뭐 부모님들이 홧김에 뭐 호적을 판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부모자녀 관계를 끊어낼 수가 없죠. 부모자녀 관계는 영구히 지속되는 거고 이 부모자녀 관계 특히 뭐 이런 이제 형제자매 관계, 가족 관계 같은 경우는 뭐 사망하지 않고는 관계가 끊어질 수 없는 지속성을 지닌 관계라는 거. 그리고 네 번째 특성은 가족은 여러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역동적인 체계라는 거. 역동적이라고 하는 말은 계속 활발하게 움직인다라는 거잖아요. 가족 구성원들 자체가 정체된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죠.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그리고 이 가족 구성원들은 사실은 굉장히 이질적인 집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가족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가족 고유의 어떤 그 분위기라든가 뭐 특성들이 있어서 굉장히 동질적인 집단이라고 볼 수 있지만 가족 구성원 하나하나를 따져놓고 보면 굉장히 이질성이 있는 집단이에요. 왜냐하면 일단 남자와 여자가 섞여 있죠. 연령 차이도 굉장히 이제 크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다분히 이질적인 집단이라는 거. 그래서 그런 이질적인 그런 구성원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달라지고 전환될 수 있는 이런 이제 역동적인 체계가 바로 가족이 지닌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가족 관계를 통한 이제 자기 이해, 가족 관계는 일단 필연적이고 선택 불가능한 부여된 숙명적인 인간 관계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장에 따라서 여러 가지 또 갈등적인 요소를 지닐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이제 대학생 시기에 경험하는 부모-자녀 관계, 형제 자매하고의 이런 갈등은 성인기로 가기 위한 대학생들이 또 해결해야 되는 일정한 발달 가업이자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여러분들이 가족 관계를 잘 이해하는 거는 현재 자신의 관계 방식과 태도, 감정 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다는 거. 물론 지금 여기도 가족관계 지금 126페이지 보시면 교재 활동 6-3에서 가족관계와 자기 이해해서 이제 점검해 볼 수 있는 문제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냥 스킵을 할 거예요. 아까 형제관계도 그렇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 주차에서 하실 그 과제는 그 아까 첫 번째 파일에서 설명드렸듯이 교재 114페이지에서 115페이지에 걸친 부모-자녀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점검을 해보는 그 내용을 이제 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으로 마치고 그리고 다음 주는 그 어린이날이어서 공휴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대면 수업이 아마 실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 수업은 없고요. 휴강은 이제 그 보강일에 보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제 제출하는 건요, 기한을 꼭 엄수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온라인 수업으로 하기 때문에 이 관리를 좀 철저히 하고자 그 기한 설정을 해서 출결을 관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한 꼭 엄수하시고, 제가 이제 한 번 정도는 봐드렸는데, 이제부터는 기한이 어기셔서 과제를 제출하시면은 출석으로 인정을 안 해드릴 거예요. 그 점 좀 많이 이해해 주시고 기한 엄수해서 과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